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혁신TV 시사정담을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청와대에서는 뜬금없이 노영민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참모들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칭송하는 문비어천가가 소리 높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노영민 실장의 페북을 응원하면서도 국가와 기업의 운명이 걸린 일본의 무역 보복과 화해의 사태에 대해서는 입을 꼭 다물고 있습니다. 참으로 염치 없는 정부, 무책임하고 비겁한 청와대가 아닌가 합니다. 이종근 전 데일리안 편집국장님과 함께 그 속사정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국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제가 감사드립니다. 노영민 실장은 전에 네. 참모는 입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페북 자제령을 내렸지 않습니까? 네, 특히 그 당시는 조국 민정수석이 페북을 통해서 페북 정치하느냐 이런 비판들이 정치권과 국민들에게 나오면서 그런 자제령을 내렸는데 이번에는 본인이 이 앞장서서 페북을 하면서 이런 페북 논란을 또 일으키고 있는데요. 네. 페북에 열을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저 교수님께서도 사실 정치부 기자 오래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청와대의 비서실장을 포함해서 청와대에 근무하는 그런 수석부터 비서관, 네. 행정관들이 이렇게 자기 목소리를 내던 정부가 있었나요? 특히나 없었죠. 비서실장이 자기가 막 나서서 페북을 한다? 하긴 뭐 요즘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앞장서서 야당과 싸우고 있으니까 그렇죠. 뭐 이념 논쟁을 제일 먼저 부추기고 있지 초유의, 않습니까? 어쨌든 초유의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데요. 사실 그거를 뭐 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왜 그것을 금기시하냐는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예. 금기시하는 이유가 사실은 청와대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정책을 스스로 집행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참모들이죠. 참모들이죠. 그래서 대통령을 보좌하고 내각이 제대로 정책을 집행할 수 있게 이 정책의 어떤 방향을 이렇게 서로 교감하면서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려나가는 네. 그런 역할이라고 한다면 본인이 스스로 내가 뭘 잘했다, 우리가 뭘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 정쟁의 또 대상이 되잖아요. 네. 야당이 또 타깃을 삼을 그렇죠. 수가 있고. 네. 그러니까 좀 그림자처럼 정책을 보좌하는 역할을 지금까지 해왔다는 것이죠. 교수님이 질문하신 내용 왜 나섰을까요? 왜 나섰을까는 내용을 보면 알 것 같아요. 지금 노영민 비서실장을 포함해서 조국 민정수석은 워낙 또 페북 좋아하니까 또 조국 수석도 나섰죠. 평소에 트위터 안 하던 김현정 안보실 2차장. 예, 그러네요. 이 양반 스스로 안 나서는 사람이에요. 예. 진짜 기자들하고 이 이야기를 할 때도 좀 이렇게 조심스러워 하던 사람이거든요. 당연히요. 안보 관계를 다루기 때문에 조심해야죠. 예, 그리고 통상 문제를 다뤘을 때도 이 사람이 이 미국과의 어떤 관계도 있고 하니까 굉장히 언어 선택도 조심하던 사람. 그다음 신지연 제2부속 비서관. 제2부속실이 저기죠. 그 영부인. 그렇죠. 김정숙 여사 보좌하는 곳이죠. 예, 그 비서관까지 얘기했는데 자 보시자고요. 내용들이 전부 다 이거예요. 문비어천가만 부른 게 아니라 김정숙 여사, 까지도. 김비어천까지 불렀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내용은 이겁니다. 노영민 비서실장. 코리아 리스크 이제 옛말이다. 평화가 경제다. 조국 민정수석. 야 이제 그날이 바로 종전선언 한 날이야. 김영정 수석 우리는 뚜벅뚜벅 할 것이다. 최종건 비서관 오르막 내리막길을 작심하고 걷고 있다. 신지연 부속비서관 김정숙 여사님의 정성과 노력에 대한 평가. 이게 다른 내용이 아니라 전부 다 지난 북미 정상회담을 칭송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그러면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이제 앞으로 본문을 터지듯이 우리가 얘기하고 외치겠다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청와대에 있는 이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 지금까지 숨죽여 왔었다 라는 느낌. 왜 말을 안 하고 숨죽여 왔냐? 사실 이 사람들이 가장 지금 생각하는 건 이날 이렇게 북미가 판문점에서 만나는 것을 수년 전부터 기획했고 수년 전부터 그려왔던 그림이고 이 정부의 사활이 걸린 문제고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느낌이 들었다는 거죠. 저는. 예. 그런데 문제는 북미 트럼프 김정은의 판문점 회담에 대해서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들러리, 개구로 전락한 거 아닙니까? 네, 중재자, 촉진자 뭐 그런 것은 저리 가고 어쨌든 트럼프의 재선을 겨냥한 TV 쇼라는 게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비판의 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김정은의 경우는 하노이 실패 그 망신당한 것을 지금 회복하는 그런 성과를 거뒀어요.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벌써 미국 조야와 NYT, 뉴욕타임스에서도 북핵 동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북핵 동결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현재의 핵무기를 그대로 인정해서 북한에 잠정적인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자는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청와대가 이 판문점 북미 회담에 대해서 그렇게 북치고 장구치고 할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보는데요. 저는 오히려 앞으로 북미 협상을 정말 예의주시하면서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지느냐 이걸 챙겨야 하는데 벌써부터 다 이런 것처럼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예. 아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미국에서 우리 저 교수님께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자꾸 무슨 얘기를 하면 이게 비판적인 세력이야. 뭐 평화를 뭐 분단을 고착하는 세력이야. 이러니까 미국 얘기를 자꾸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미국에 지금 민주당과 또는 진보라고 미국의 상대적으로 진보라고 이야기하는 싱크탱크 또 빅터 차 같은 분 우리가 그 크리스토퍼 힐 옛날에 사실 이분들이 비둘기파였잖아요. 대파가 아니고 협상 우선주의고 이분들의 이야기들을 좀 종합해서 이번 북미 정상회담의 평가를 얘기한다면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가 돼요. 자, 그럼 악수는 좋다. 악수한 건 좋다. 얻은 건 뭐냐 결과는. 근데 실무회담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실무회담이라는 거 그래서 이야기하는 건 그럼 하노이 회담 이전에 실무회담 하던 것이 중단된 게 잘못된 건데 그걸 복원했다라는 건 정상화한 거지. 무엇인가 그러면 그렇게까지 해서 정말 뭐 판문점까지 해서 우리 자유의 집으로 김정은이 내려오기까지 해서 뭔가가 진전이 있었느냐. 결국은 그냥 원점. 회담을 하는 건 사실 원점이지. 그래서 사실은 요구하는 건 이거예요. 뭘 요구해야 되냐면 하노이 회담에서 왜 중지가 됐냐면 트럼프가 5곳을 내놨잖아요. 핵시설.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은 한 곳. 영변 우리 핵시설 폐기할 테니까 제재 풀어줘 했을 때 트럼프가 볼턴과 함께 갑자기 5군데 있잖아. 라고 내놨잖아요. 저는 우리가 요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5군데가 어디냐는 거예요. 5군데도 알아야 하고 과연 김정은이가 플러스 알파, 영변 플러스 알파를 내놓을 그런 자세가 되어 있는지 그것부터도 확인을 해야죠. 그러니까 저는 이 정부가 뭘 해야 되냐면 국민들한테 설득을 해야 돼요. 뭘 설득해야 하느냐? 저희는 지금 5군데라고만 알고 있어요. 근데 트럼프가 직접 얘기했어요. 그거는 기자들한테 난 5곳을 얘기했어. 그러면 5곳에 대해서 이미 미국 기자들은 어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5곳이라고 전 세계가 다 알고 있잖아요. 이건 비밀이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 정부가 근데 5곳을 알고 있을까요? 그게 또 걱정되긴 하지만. 뭐 그 정도에 알고 있겠죠. 5곳을 공개를 해야 돼요. 영변 말고 여기에 지금 있다라고 그 국민들이 알아야 될 정보고. 우리 국민들이 그나마 언론을 통해서 아는 것은 강선. 네, 강선. 하나예요. 이 강선 하나. 영변 이외에는. 영변은 워낙에 알려진 곳이니까. 그럼 나머지들도 전부 공개를 하고 북한이 어떠한 플러스 알파를 하고 있다 또는 하려고 한다라고 해야지 그것을 북한에 대해서나 김정은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은 뭐라고 했습니까? 영변 핵시설 폐기하면 제재 풀어줄 수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또 이번 협상 과정에서. 그건 아니죠. 5군데를 트럼프가 이미 하노이에서 얘기했다면 거기까지 진전이 된 거잖아요. 진전이 됐다면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한 단계 더 나가야죠. 알파가 있어야죠. 5군데에서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그 다음 과정이 있어야지. 우린 회의 계속할게. 이거는 미국 트럼프의 어떤 재선을 위한 어떤 쇼였다면 자 좋다. 그러면 국민들을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자화자찬하면서 설득하려면 이 소셜 미디어에 뭐 제2의 종전선언이다. 지금 사실상의 종전 이게 아니라 5군데 중에 김정은은 어떻게 우리한테 신뢰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좋아 박수 치고 이번 북미 정상회담 훌륭했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지금 북미 정상회담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결과는 뭐 말씀하신 대로 빈 깡통 회담으로 끝났는데
지금 청와대 참모들이 일제히 나서 패북을 한 것은 그동안 정부가 이렇게 엄청난 실적과 성과를 거뒀는데 네. 언론에서 홍보를 안 해줘가지고 네, 그렇죠. 지금 다 실질적으로 언론이라는 게 전부 친여 언론 아닙니까? 홍보를 안 해줬으니까 우리라도 직접 나서겠다. 지금 그 모토가 뭐예요? 있는 그대로 대한민국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있는 그대로 경제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도 보여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무슨 실적과 성과가 없으니까 김정은만 지금 붙들고 늘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제가 그 외국 이야기로 외국 사람 이야기로 자꾸 우리가 얘기하면 그 평화 그 분단 세력 평화를 해치는 자 브론웬 매독스라는 영국의 싱크탱크 정부정책 연구소장이 있습니다. 매독스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 문재인 대통령이 최우선 과제가 평화인 거는 알겠다. 그리고 인정한다. 그런데 자기가 해보면 지금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통일보다 우선돼야 되는 건 경제라고 이야기한다.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왜 문재인 정부가 경제 문제에 소극적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라고 어저께 우리나라에 와서 지금 큰 포럼을 하는데 초청을 받아서 영국의 그래도 가장 유명한 미국의 CSIS 못지않게 유명한 정부정책연구소장이 한 표현입니다. 그게 딱 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금 정부가 경제를 물어보거나 외교 정책을 물어보거나 또는 다른 어떤 모든 걸 물어봤을 때 지금 답은 우리가 평화. 기승전 평화. 예, 평화. 그리고 김정은. 이렇게 대답을 하는 상황이 돼버린 게 아닌가. 어떻게 패북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서 전 수석과 이 비서관들이 전부 다 이 북미 정상회담을 찬양하는 글만 다 올릴 수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대통령 당선되고 5월 25일 이제 다 참모들을 꾸리고 첫 수석 보좌관 회의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뭐죠? 참모들의 의무는 이견을 제시하는 것이다. 다른 의견. 격이 없는 토론을 해달라. 그랬는데 지금 청와대에서 격이 없는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격이 없는 토론이 이루어져야 할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뭡니까? 어제 국무회의도 열렸어요. 지금 일본의 이런 무역 보복 조치 이거야말로 우리 기업은 물론이고 우리 경제 그렇지 않아도 지금 경제가 완전히 꼬꾸라져 있는 상태에다가 아주 치명상을 가하는 그런 조치 아닙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격이 없는 토론 또 대책을 마련하고 그래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입을 딱 다물고 침묵을 했어요. 뭐 대단한 전략이 숨어 있는 겁니까? 나는 그런 것 같지가 않아서 지금 우리 또 경제제도 계신 이종근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죠. 사실은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한일 관계입니다. 한일 관계가 이렇게까지 악화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그 G20이 끝나자마자 일본의 아베 정권은 보복 조치로 무역을 택했어요. 그런데 그 방법이 우리도 힘들더라도 이 방법밖에 없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중국에서 양패구상이라고 표현하는데 결국 둘 다 이 상처를 입을 거다라고 표현하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겁니다. 반도체 등 우리가 왜 완성품으로 만드는 그런 첨단 제품의 핵심 소재를 일본에서 만들고 있는데 그렇죠. 그것을 70 내지 90%를 일본에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사실은 어떤 그런 금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화이트 리스트라고 해서 안보와 관련된 국가들과 관련해서는 우선적으로 이 수출할 수 있게 해줬으나 지금 리스트에서 우리를 빼겠다는 거예요. 관세 문제부터 포함해서 그 모든 그 단계를 거쳐 나가서 제때 이게 우리가 수입해서 완성품을 못 만들게 하겠다 이거거든요. 기억하시겠지만 한일 관계가 아무리 악화되더라도 무역 통상 문제가 걸린 적은 없어요. 그렇죠. 저도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통상을 가지고 우리를 아주 급소를 찔러가지고 목을 비튼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과거 YS 정권에서도 YS가 그랬지 않습니까? 김영삼 정권이 버르장머리를 고쳐버리겠다. 그렇게 말 한마디 했다. 그에 대한 후유증이 엄청났거든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무역보복 조치는 안 취했죠. 안 취했죠. 말로 외교적으로 했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아무리 악화되더라도 이
이 민간 베이스, 민간 베이스나 혹은 의회, 의원연, 한일 의원연맹, 경제인 이런 서로 소통하는 통로는 열려 있었어요. 가장 최악일지라도 정권 양쪽 정부 간에 정말 등 돌리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의원들은 서로 소통하거나 그렇죠. 경제인들은 소통했는데 이번에 2년마다 열리는 한인 뭐 경제인들의 어떤 포럼이 있었어요. 그것도 취소됐고요. 취소됐고 올 10월인가 했던 그 일본에서는 관함식에도 해군 그 관함식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군함 들어와갖고 세계 군함 들어와서 하는데도 우리 한국만 쏙 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동북아 정상회담 그러니까 한중일 정상들이 만나는 회담이 이번에 중국이 주최할 차례인데 중국에서 계속 일본한테 어떻게 할 거냐 했는데 답을 안 주고 있고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은 일본도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소재를 우리가 굉장히 많이 해주니까 경제적으로 사실 스미토모 같은 그 대기업이 뭐 이렇게 파는 소재인데 근데 일본도 사실은 이게 지속이 되면 힘들 텐데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들여다보니까 참 무서운 게 6개월 전부터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아주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 품목들은 빼박, 우리가 왜 젊은 사람들이 빼박이라고 그러잖아요.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그냥 이거 그래 조금만 견디면 다른 곳에서 어떻게 수입이 될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여기 아니면 안 되는 딱 3가지 품목. 그러니까 당장 우리가 정말 힘든 3가지 품목을 고르고 골라서 또 자기네들한테 피해가 가장 적게 되는 그러니까 품목. 가장 최소화된 그런 품목만 골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피해가.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께서 표현하셨듯이 아무데나 팍 찌르는 게 아니라 급수. 아주 정확한 급수 3군데를 팍 하고 찔렀다. 그만큼 연구하고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해서 던진 카드다인데 교수님이 걱정하시다시피 이게 딱 터졌을 때 바로 청와대에서는 바로 답도 안 하고 지금까지 답을 안 하고 외교부에서는 이제부터 공부하겠다. 강경화 장관이 표현한 거 이제부터 공부하겠다고. 그런 사람이 장관을 하고 앉았으니 참. 저는 충격적이었어요. 정말 저도 충격적이에요. 이제부터 공부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산업부에 가서 얘기해라. 산업통상부에 얘기해라. 이 문제가 외교 문제가 아니면 뭐가 외교 문제입니까? 그러니까요. 자, 외교부를 외교통상부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가 뭡니까? 외교가 옛날에는 이렇게 통상이라는 문제가 이렇게 산업부였잖아. 산업통상부였잖아. 근데 통상을 외교 쪽으로 보냈잖아요. 그럼요. 외교통상부가 됐어요. 그러면 바로 이런 문제가 무역에 관련돼서의 문제가 가장 외교적으로 이제는 첨예화된 문제이기 때문에 외교통상부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 문제가 터지니까 산업부 가라고요? 그 통상이라는 이름을 왜 붙였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10월에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대법원에서 내려졌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이거는 과거 한일 협정 체결에 위반된 것이다 이렇게 제기를 하면서부터 꾸준히 무역 보복 가능성을 내비쳤어요. 아소다로 부총리 있잖아요. 그 사람이 제일 앞장서서 내비쳤고 아주 다른 중요한 뭐 이런 고위 그 중진 의원들까지도 그 가능성을 내비쳤는데 우리 정부는 그동안 손 딱 놓고 있었어요. 또 대일 관계를 비롯해서 모든 문제는 지금 청와대가 쥐고 흔들고 있는 건 천하가 다 아는 사실 외교부는 아닙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죠. 또 산자부도 마찬가지고 또 강제징용 문제를 비롯해서 위안부 문제 이런 것도 다 청와대가 주도를 해가지고 이렇게 일을 저질러 놓고 그래서 그 강제징용 문제 배상 판결을 놓고 지금 박근혜 정부가 국정농단을 했다, 사법농단을 했다 해갖고 지금 대법원장까지 구속을 시킨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에 대한 대응책을 철저히 세워야 하는데 땅 발짝 찍고 있다가 문제가 터지니까 청와대는 썩 빠지고 산잡으로 일어나야 했습니다. 청구를. 이거야말로 정말 철편피한 그런 행동 아닌가요? 정부가 아니죠. 왜냐하면 기업들이 이게 청와대입니까? 컨트롤 타워예요? 기업들이 지금 그 해외에 나가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것도 전쟁이잖아요. 이런 전쟁이 어디가 있습니까? 가장 생존, 국민의 생존이 달린 전쟁이잖아요. 이런 전쟁은 기업들이 벌이는 게 아니라 국가가 벌여줘야 되잖아요. 국가가 보호해줘야 되거나 혹은 국가 간의 문제를 해결해줘야지 기업들이 전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기업들한테 산자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이런 조짐도 몰랐어?
몰랐어? 아니 기업들한테 정보 안 줬다고 지금 그런 거 몰랐어? 아닙니까? 라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자, 2월, 10월 말씀하셨지만 작년 10월이잖아요. 예. 올 2월에 자민당의 간부 의원이 이미 공개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렇죠. 한국을 지금 이 한국에 대해서 대응하려면 가장 첨단 소재를 우리가 건드려야 된다. 첨단 소재 우리가 수출 수입하는 부분들을 점검해야 된다라고 공식적으로 이미 2월 달에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것들을 정부는 왜 몰랐죠? 산자부가 기업들한테 그 책임을 돌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건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 정부는 모든 게 다 기승전 한반도 김정은한테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북 외교에 올인하냐라고 다 정신줄을 놓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어제 대책이라고 내놓은 게 뭡니까? WTO에 제소한다. 세계무역기구. 수입 다변화한다. 국산화 개발한다. 참 이것은 쌍팔년도부터 무슨 일이 터질 때마다 정부가 내놓는 그 대책이라는 것이고 대책도 아닌 무대책을 내놓은 거예요. 대책이 없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일본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100여 가지 대책을 쫙 지금 마련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과는 앞으로 이제 끊어버리겠다. 너희들이 굴복하고 들어오지 않는 한 없는 나라로 취급하겠다. 그런 정도의 각오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지금 청와대나 정부 입장에서는 아마 아베가 지금 곧 그 참여연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10 며칠 날인가 있을 거예요. 네. 그거 끝나면은 그냥 지금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지. 뭐 이제 다 원위치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안이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 저는 지금 3년 차잖아요. 지금 3년 차에 사실 그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로 얘기하면 한 2년 좀 내외인데 2년 동안 일본 정부가 이번 말고도 계속 사실은 우리가 트러블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 일본의 언쟁만이 아니라 그런데 그때마다 뭐라 그랬죠? 그때마다 일본은 의원 내각제이기 때문에 수시로 선거가 열립니다. 예, 그렇죠. 사면 선거만 이번이 아니라 그 당시에도 계속 선거가 열려요. 이 의원 내각제의 특성이잖아요. 계속 선거가 계속 되풀이돼서 열린다는 거. 그때마다 얘기한 거예요. 선거만 끝나면 이거 선거용이야. 이건 자기네들 지지용이야. 아베는 곧 바꿀 거야. 이걸 2년 동안 똑같은 얘기로 되풀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베가 이번 문제에 있어서는 화이트 국가에서 우리를 이제 제외시켜버린 거 아닙니까? 네. 그 이유가 딱 나와 있잖아요. 아베가 직접 대응하고 나왔잖아요. 네. 이건 WTO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것이다. 네. 뭐 거기에 대해서도 다 검토했는데 뭐 저촉되는 사안도 없고 국가와 국가 간의 신뢰 관계에 대해서 해왔던 조치를 수정한 것이다. 네. 그러니까 신뢰 관계를 가지고 조치를 취해왔다 이거죠. 백색 화이트 국가로 취했는데 그걸 수정한 거라는 것은 한국과는 이미 신뢰 관계가 깨졌다. 그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베가 그런 생각을 딱 말하자면 마음속에 한국과는 더 이상 신뢰 관계를 가질 수 없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하면 이게 장기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보기에는 정부가 생각하는 것처럼 청와대가 생각한 것처럼 금방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봐야 한다는 거죠. 그건 너무 당연한 게요. 이 선거는 일본은 뭐 선거가 영원히 계속되는데 선거 때문에 그럼 계속 안 바꾼다는 얘기고요. 거꾸로 얘기하면 두 번째는 사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첫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칼은 뽑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일본의 어떤 사무라이 영화를 하나만 말씀드리면 둘이 딱 이렇게 있을 때 칼을 뽑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뭐 영화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근데 칼을 뽑으면 피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역과 관련된 그런 통상 마찰로 갈 것이냐의 고민은 엄청 했을 거예요. 그 칼 뽑기 전까지. 왜냐하면 또 이제 미국이 또 개입하는 순간이 올지도 모르고요. 다시 이 중재를 하기 위해서. 근데 자기네들도 힘들고 칼을 뽑으면. 근데 칼을 뽑았습니다. 그렇죠. 칼을 뽑기 전이 힘들지 칼을 뽑으면 사실은 그 다음 한 번만 공격하겠습니까? 칼을 한 번 콕 찌르고 다시 집어넣고. 그런 리가 없죠. 칼을 뽑았으면 계속 제2, 제3의 공격을 계획하고 칼을 뽑지.
그 한 번 찌르고 집어넣으려고 뽑진 않았을 걸. 네. 그러면 그 다음 게 뭐냐? 세계에 불과하지만 그 다음에 일본이 소재만 갖고 우리 수출하는 게 100여 개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단계는 그 100여 개로 확산되는 것이고, 그 다음 단계는 또 현대자동차와 관련된 관세 문제가 있을 예. 것이고, 이 일본이 빼낼 수 있는 카드는 아직도 많다. 근데 이미 칼을 뽑았기 때문에 계속 뽑을 것이다. 이게 지금 수순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면은 결국 뭐 우리가 일본한테 무릎 꿇고 들어갈 수는 없는 그런 자존심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예. 국제 관계라는 것은 냉엄한 것이거든요. 지금 일본의 경제력과 우리의 경제력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뭐 10대 대국으로 올라왔다고 하지만 특히 기술 전쟁으로 들어가면은 우리가 게임이 안 돼요. 네. 중요한 부품들, 소재들 이런 것은 7, 80%는 거의 일본한테 지금 무전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면 지금 이제 그동안의 정치 외교 갈등에서 이제 무역 갈등으로 비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책은 제가 볼 때는 외교적談判 이거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 하는 얘기가 뭐 우스갯소리처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베와 문 대통령이 서로 아무 얘기도 아무 조건도 달지 않고 밥부터 먹자 빨리. 밥 한 끼만 먹자. 밥 한 끼 먹고 헤어지자. 이번에 뭐 이런 뭐 제안을 해야 된다. 20회의에서 8초 악수한 것이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참 안타까운 게 G20 같은 그런 그 다자간 회의예요. 에이펙이나 G20이나 이 다자간 회의가 왜 중요하냐면 사실 억지로라도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 다자간 회의에서 양자간 그 소규모 양자간 회담이 이루어지잖아요. 그거는 미리 뭐 양자 정상회담을 한다 이런 격식이 아니더라도 이 에이펙이나 G20이라는 이름으로 만나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만나서 그 오해가 아니라 진전될 수 있는 한마디라도 할 수 있는 기회란 말이죠. 네. 그러면 아니 지금 이 정부의 외교 정책은 이거예요. 국민들 통쾌하게만 만들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저께 뭐 지정 생존자라는 드라마를 했는데 그 드라마에서 대통령이 유고시가 되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유고시가 되니까 일본이 바로 군함을 동해에 파견을 해서 독도가 자기네 거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식의 내용을 어저께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적대시 일본 그런 놈들이야. 일본은 우리를 침략할 거야. 이렇게 지금 부추기고 있거든요. 딱 지금 이런 시기에 한일 관계가 최악의 시기에 그런 내용의 드라마가 왜 나왔을까 저는 굉장히 참 의심스러운데요. 어찌됐든 이 정부의 어떤 그 느낌이 딱 그 드라마의 느낌이야. 뭐냐면 일본은 나쁜 놈들이야. 일본은 우리한테 그래서 국내에 있는 친일파도 다 없애야 돼. 그 다음에 일본은 독도를 침략할 거야. 그 다음에 일본은 우리한테 사과를 해야 돼. 무조건적인 사과를 해야 돼. 뭐 그러지 않으면 일본과 이야기할 수 없어. 이런 패턴이 지금 2년 동안 되풀이되고 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 얘기를 지금 안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징용 배상과 관련해서 그 판결이 나왔을 때 문재인 대통령은 한일 관계를 이렇게 하겠다고 계속 얘기해 왔습니다. 투트랙이다. 역사는 역사지만 외교는 외교다. 그렇죠. 이렇게 하겠다. 그때 안심시켰거든요. 이 우려를. 투트랙은커녕 그 시작하자마자부터 이 트랙은 전혀 없어진 거예요. 저는 뭐 끝으로 좀 거론하고 싶은 것은 문재인 대통령 아베가 한일 관계 이런 걸 정치적으로 이용한다. 제가 볼 때도 아베가 이용하는 거 있어요. 정치적으로 국내 정치적으로 자기 지지율 떨어지면 한일 관계를 꺼내요. 강경 카드. 그런데 우리는 이용 안 하냐 이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뭐 일제잔재 청산이다 무슨 토착 애고다 해갖고 반일 감정을 끝없이 부추겼고 지금도 제가 볼 때는 청와대도 쏙 빠지고 이렇게 관망세로 돌아가는 것은 이렇게 해서 반일 감정이 일어날 경우 내년 총선에까지는 별로 악영향이 없다. 어떻게 보면 여권 쪽에 그렇죠. 표를 얻는 데는 도움이 되겠다는 판단을 한 거 아닌가. 우리가 경제적으로 잠시 피해를 보더라도 기업이 피해를 보든 뭐 그건 관계없이 일단 내년 총선을 이기고 보자는 그런 정치적 계산을 계속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아니 기업들은 지금 생존이 달려 있어서 그럼요. 절박한데 화해 사태도 있지 않습니까? 그 기업들한테 대고 야 너네가 몰랐어 하는 건 그건 너네 문제야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제가 끔찍하게 생각하는 건 이겁니다. 교수님이나 저나 일본 행위를 잘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가장 비열한 짓이었어요. 사실. 비열하죠. 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소재를 그렇게 뭐 갑작스럽게 화이트리스트를 뺀다. 그리고 사실 치졸하죠 아베가. 그러니까 G20을 했는데 사실 호스트 국가가 안 만나죠.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사실 좀 형량의 정말 정치인입니다. 하지만 일본에 대해서 저희가 뭐 잘했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죠. 가장 최악이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한반도라는 지정학적 위치에서 우리가 살아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가장 지금 정부에다 대고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한반도에서 우리가 정말 계속 살아나가려면 국민들로부터 욕을 먹더라도 외교는 국민들을 설득하는 것이다. 국가의 장래를 먼저 우선시해야지 자신들의 총선을 생각하면서 국민들의 그런 어떤 포퓰리즘을 부추기는 이런 것이야말로 국가의 장래를 지금 망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문재인 대통령도 정말 아베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베를 뭐 칭찬할 생각은 없지만 아베 보세요. 그리고 또 과거의 경제 2대 대국, 뭐 지금도 3위권에 있는 경제 대국 아닙니까? 군사력은 뭐 만만치 않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앞에서 완전히 애완견, 딸랑이 노릇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리를 다 뽑아내고 있어요. 중국 시진핑한테 가서도 또 팔 딱 잡고 형님, 동생 이렇게 하면서 자기 이치를 지켜나가고 있거든요. 일중 관계가 아베가 달라졌죠. 뭐가 아쉬워서 얼마나 또 그 공개되면 민망한 일입니까? 트럼프 노벨 평화상까지 언급하고 뭐 자기가 추천을 해줬지 추천하고 않습니까? 그랬죠. 예. 그런 정도 국가 지도자라는 것은 설사 자기의 체면이 좀 깎인다든가 또 지지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국가의 먼 장래를 내다보고 국가의 그런 생존 문제에 걸린 데 있어서는 자존심도 버릴 수가 있어야 하는 게 지도자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딱 그 남한 선생이라는 영화에서 왜 그 이 파 있잖아요. 화친파하고 이제 그 전쟁을 할 강경파가 있었죠. 강경파가 있었는데 지금은 딱 딸깍발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왜 그 조선시대 때 온고집 부리면서 명분만 내세우고 하는 그런 그 잘못된 그런 모습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한테 보이는 것 같아요. 너무 이념에 매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명분, 이념. 시청자 여러분, 정신줄로 온 청와대 문비 어천가 소리만 요란하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